수세기 동안 우리는 그것을 쫓아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을 벌이고 건강과 시간, 심지어 가장 소중한 가치까지 희생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안정, 더 많은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위대한 방정식, 돈, 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방정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어떨까요?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더 이상 늘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복을 깎아내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전례 없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불안과 우울, 실존적 고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토록 부유해졌는데 우리는 이토록 불안에 떠는 걸까요? 이건 단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인가? 라고 되묻는 안락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심리학, 경제학을 넘나드는 여정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감 사이의 진실하고도 역설적인 관계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아마도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기원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돈이 언제나 지금처럼 추상적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힘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화폐는 동전이 아닌 은이나 곡물의 무게 단위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물물교환을 넘어선 거래를 가능하게 했죠. 돈의 주된 기능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복잡한 경제가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든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었죠.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자 도구였습니다. 문명이 성장하면서 돈의 정교함도 더해졌습니다. 로마는 동전을 주조해 제국의 영향력을 넓혔고 중세 시대에는 은행과 신용제도가 등장하며 복잡한 금융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돈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가치를 저장하며 부를 측정하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삶이 행복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 행복은 공동체, 신앙, 가족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통해 추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돈과 행복의 직접적이고 거의 영적인 연결고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대항해 시대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막대한 신대륙 자원의 발견, 글로벌 무역로의 확장, 그리고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는 전례 없는 부의 축적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권력, 지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인할 수 없는 이점과 함께 돈의 추구를 좋은 삶의 정의와 뒤섞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1776년에 출판된 그의 대표작 국부론은 자유시장을 통해 표출된 개인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생산성과 혁신을 이끌어낸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자신도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업이 가져올 비인간적인 측면과 통제되지 않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했죠. 그의 경제 이론에 가려져 있던 이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구였던 돈은 점차 하나의 힘으로 진화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한 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번영을 약속했죠. 하지만 이 놀라운 여정의 어딘가에서 무언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공동의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더 많은 돈이 더 큰 기쁨을 의미한다고 믿게 된 걸까요? 곧 알게 되겠지만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 2차 세계대전 직후 서구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돈과 행복의 관계가 가장 긍정적이고 직접적이었던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쌓여 있었죠. 군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대군인 원어법과 같은 정부 정책은 교육과 주택 소유를 도왔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공장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소비재를 쏟아냈습니다. 바로 중산층의 황금기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진정한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마당이 있는 집, 자동차, 텔레비전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떠나는 휴가. 이것들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증거이자 안전과 안락함을 상징했습니다. 당시의 데이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과 삶의 만족도 역시 뚜렷하게 상승하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 돈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안식처를 제공했으며
의료 서비스와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죠. 사람들을 결핍의 상태에서 안락의 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의 한계 효용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 성장이 곧 사회 발전이자 개인의 만족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대공황과 전쟁의 기억은 더 많은 돈 이꼬르 더 많은 안전이라는 공식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단순한 안락함을 넘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했고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소비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욕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산업은 제품을 기능뿐만 아니라 정체성, 지위 그리고 감정적 만족감과 교묘하게 연결하며 우리의 욕망을 설계하는 강력한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표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그 동네에 더 큰 집이 되었죠. 충분함의 정의는 점차 흐려지고 더 많이라는 끝없이 확장되는 목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주변 사람들의 물질적 소유를 따라잡거나 능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욕망을 넘어 영원한 소비를 필요로 하는 경제 모델이 만들어낸 시스템적인 변화였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연봉 인상을 받으면 나의 연봉 인상은 그다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교의 상대적 본질은 사회 전체가 부유해져도 개인의 행복이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점이 계속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해방을 안겨주었던 돈이 서서히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감독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발견은 기존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가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불리게 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 국가 안에서는 특정 시점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평균 행복도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1인당 GDP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행복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특정 기준점을 넘어서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사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쾌락 적응과 쾌락의 쳇바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심리 현상에 있습니다. 쾌락 적응이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짜릿한 세차, 호화로운 휴가, 인상적인 승진. 이런 것들은 분명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 기쁨은 대개 덧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수준의 편안함과 사치에 적응해버리죠. 한때 사치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곧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상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 희미한 기쁨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많거나 더 좋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끊임없이 쫓지만 결국에는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끝없는 순환이죠. 우리는 점점 더 빨리 달리지만 심리적으로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약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쾌감을 주지만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죠. 이 심리적 진실은 돈 이꼬르 행복이라는 단순한 방정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만족 메커니즘이 외부의 물질적인 해결책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전환점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이끌던 바로 그 엔진이 내면의 공허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리고 은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물질적 축적과 진정한 행복 사이에 이러한 단절이 낳은 결과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현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종종 충분함을 희생시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덜 만족스럽게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명목으로 더 오래 일하고 잠을 줄이며 인간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소득은 스트레스 감소가 아닌 오히려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쟁하고 성취하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내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은 파괴적인 외부 효과를 낳았습니다. 환경 파괴, 자원 고갈, 기후 변화는 모두 지속 가능성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소비 중심 경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집단적인 환경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두의 불편을 야기하는 참으로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물질적 축적에 대한 집중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성공의 주된 척도가 될 때 공동체의 유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 즉 공동체 내 관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것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연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보내는 시간은 줄고 시민 활동 참여는 감소하며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와 풍요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공동의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족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종종 문제의 원인이었던 바로 그 방법에 더욱 매달리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자기계발서를 사고 값비싼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더 호화로운 경험에 투자합니다. 다음번 소비, 다음번 업그레이드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기반한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GDP, 늘어나는 소비. 이것들이 사회 발전의 기본 지표로 여겨집니다. 부의 재분배나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들이 불평등 해소의 잠재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의 창출이 궁극적인 만병통치약이라는 지배적인 담론에 막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해온 해결책들은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만 작동할 뿐 물질적 이득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낳는 더 깊은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대신 말이죠. 우리가 시도한 해결책들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만연한 불만족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온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은 반복되고 있으며 초연결된 비교 사회 속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털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들은 만족도 정체 구간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지역과 물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유한 국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약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서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넘어서면 추가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거나 심지어 일상의 행복감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소득 기준점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안정감을 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많은 돈은 종종 더 많은 책임감, 더 심한 비교,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새로운 경험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시대는 쾌락의 쳇바퀴를 가속화하고 사회적 비교를 극대화했습니다.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소셜미디어는 전례 없는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와 성공의 이미지에 노출되며 객관적으로는 풍족한 사람들조차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도 늘어나고 종종 그 증가 폭은 소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때 사치품이었던 것이 필수품이 되어버리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이국적인 휴가. 이러한 욕망은 고소득자마저도 부채와 재정적 압박의 굴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 수갑 현상입니다. 비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싫어하는 고액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화려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연구들은 장기적인 행복에 있어서는 소유보다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지적합니다. 새 기기는 순간적인 스릴을 주지만 여행, 콘서트, 수업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와 같은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은 기억을 만들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물질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유물의 획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노력, 경제 호황, 그리고 심리적 역사를 여행했습니다. 물질적 추구와 내면의 충만감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 세 가지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돈은 분명 안정과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기쁨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만족도 정체 구간에 이르기까지 소득 증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은 행복의 토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행복이라는 건물 그 자체를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없는 축적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에 충분한 상태를 확보한 뒤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둘째, 쾌락의 쳇바퀴와 사회적 비교라는 교묘한 덫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적응하고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외부의 물질적인 해결책이 주는 기쁨은 덧없이 사라집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의해 증폭되는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경주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 환경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대치를 재조정하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다면 당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진정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들, 즉 깊은 인간관계, 의미 있는 경험,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에 투자하십시오. 연구들은 타인과의 진정한 유대감, 개인의 성장과 기쁨을 가져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이 지속적인 행복의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어떤 금융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나 야망을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그리고 만연한 불안감과 씨름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물질적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공동의 행복에 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끝없는 소비를 통해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 안정과 진정한 충족감, 목적의식, 그리고 연결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용기 있게 재정의할 것인가? 만약 한 사회의 주된 목표가 단지 GDP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답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매일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행복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낡은 생각에 도전하는 새로운 영감을 얻으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충분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질적 추구와 행복 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이 중요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풍요로운 삶은 가장 돈이 많은 삶이 아니라 가장 의미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요.